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저를 치매로 몰아가면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제 집을 뺏으려고 했던 못난 자식을 둔 어미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재민, 이은주, 박성민,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범죄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저를 치매로 몰아가면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제 집을 뺏으려고 했던 못난 자식을 둔 어미의 이야기입니다. 미워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와 똑같이 하셨을지 아니면 허위 진단서를 만들서 어미를 치매로 만들려고 했던 자식을 용서하실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현관문에서 들려온 초인종 소리가 내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재민이가 서 있었죠. 늘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 녀석이 갑작스레 찾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더 불안했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이라도 모든 걸 다 믿을 순 없다는 거였어요. 그 봉투 안에 든 게 뭔지, 왜 아들이 갑자기 집에 대해 이야기하려는지 그날의 나는 전혀 몰랐죠. 하지만 그날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고 올해 68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이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이 집은 내 전부예요. 자식들 키우며 웃고 울던 추억이 깃든 곳. 그런데 이 집을 둘러싸고 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치매라는 핑계로 나를 속이려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좀 깜빡깜빡하지 않아? 병원 가본 지 오래됐잖아. 아유, 내가 좀 깜박하기는 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냥 건강 챙기자는 거지. 그리고 이 집 너무 크지 않아? 혼자 사시기에? 이 집이 뭐 어쨌는데. 그냥 좀 읽어봐. 우리 같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치매 진단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난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재민이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들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며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내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집을 왜 언급한 걸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은주도 같이 왔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던 중 은주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재민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맞아. 엄마, 우리 아파트로 와서 같이 살아. 이 집은 팔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팔자고, 이 집을, 내 전부인 이 집을 왜 팔라는 거지?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 집은 내가 평생 지킨 곳이야. 너희 아빠와의 추억이 여기 다 있어. 절대 안 팔아. 하지만 재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정신이 좀 흐리시잖아.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몰라.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치매라니. 또 그 소리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내가 치매라니.
난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심지어 요즘 유튜브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치매 타령을 하는 걸까? 재민아, 내가 치매라니. 그만해. 내가 아직 멀쩡하다니까.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자꾸 물건 두고 찾으시잖아요.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 너도 늙으면 알게 될 거야. 엄마, 진짜 우리 위해서라도 생각해봐. 이 집 팔고 좋은 시설로 가시는 게 낫지 않아? 시설. 너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그날 밤, 재민이 부부가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마루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죠. 이 집은 내 인생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 이렇게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걸까? 치매라는 말, 그 진단서, 그리고 아들 부부의 태도,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아들이 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낯설었어요. 내가 가본 적 없는 병원이었죠.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왔다 간 뒤부터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 부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치매, 집을 팔자, 시설로 가자.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죠. 내가 정말 치매일까? 하지만 매일 아침 동네 마실을 다니고 시장에서 흥정도 하고 심지어 손주 생일도 잊지 않았는데 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걸까?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이 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는 그 종이에는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가 아는 병원은 아니었어요. 이상했죠. 내가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 서류는 어디서 나온 걸까? 게다가 서류 하단에 희미하게 찍힌 날짜가 눈에 띄었어요. 3개월 전 날짜였지만 그때 나는 동네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때였죠.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이 서류,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친구 보키가 놀러 왔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키가 하는 말이 순자야, 요즘 재민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새 차 뽑았던데. 그리고 며느리는 동네에서 명품백 들고 다니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차, 명품백. 재민이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빠듯하다고 늘 투덜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재민이에게 전화해 물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엄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라며.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목소리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다시 며칠 뒤에 전화를 했어요. 재민아, 너희 새 차 샀다며? 어디서 돈 났어? 아, 그건 그냥 중고차야. 엄마, 별거 아니야. 중고차. 보키가 분명 새 차 같다고 했는데 아, 엄마도 참. 난 말 믿지 말고. 나 바빠. 끊을게. 뭔가 이상했지만 화를 내는 아들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집 근처에 사는 가까운 친척들 몇 명이 모였어요. 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잠시 불안을 잊었어요. 그런데 그날 식탁에서 나온 한마디가 내 가슴을 다시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도한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아들 부부는 내 건강, 특히 치매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계획된 연극 같았어요. 모임은 한창이었고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재민이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자꾸 물건 잃어버리고 우리 이름도 헷갈린다니까.
그 말에 나는 부엌에서 멈칫했죠. 내가 언제 이름을 헷갈렸다고? 심지어 어제도 손주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며 정확히 이름을 불러줬는데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 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집에서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저희도 불안해요. 치매가 심해지면 어쩌죠? 그 말투, 진심 같았지만 어딘가 과장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 친척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요즘 정신없어. 치매 초기일지도 몰라.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병원 갔어?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말을 꺼내던데 어머니 저번에 같이 간 거 잊으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어. 언제 너희들하고 내가 병원을 갔니? 너희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해라. 친척들 있는 데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순자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애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이건 걱정이 아니라 다른 거야. 내 집을 왜 자꾸 언급해? 그날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아들 부부의 말들은 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모임이 끝난 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이 놓여 있었고 그걸 보니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이 집은 내 인생의 뿌리였어요. 그런데 왜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을 자꾸 팔라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찻잔을 손에 쥔 채 아들 부부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치매 환자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오래된 나무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말투,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그 서류 모든 게 맞지 않았어요. 문득 아들이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 많이 올랐어. 이 집 팔면 큰 돈 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 보니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집을 팔아서 뭘 하려는 걸까? 그리고 치매 진단서는 왜? 내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의심을 그냥 넘길 순 없어. 뭔가 알아내야겠어.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가족 모임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집에 찾아와 내 생활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시죠? 가거나 이 집 청소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투엔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은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는다며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제게 슬쩍 던진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초기에 관리해야 나중에 고생하네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그 단어는 내 가슴을 후벼 팠죠.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는 정말로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렇죠.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면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소파에서 나는 삐걱 소리가 마치 제 불안한 마음 같았어요. 은주의 말투, 그 과도한 걱정, 그리고 요양원 얘기,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자기가 오후에 저희 집을 방문했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은주야, 그만해라. 도대체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치매가 아니야. 은주 웃으며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건강 챙기려는 거예요. 건강 챙겨준다고.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뭔데?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거 쫓아내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 증상도 있으신 것 같아. 집 관리 힘드실 것 같아. 저희가 걱정돼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그리고 이 집은 내 전부야. 너희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나가.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걸까? 그 순간 재민이가 준 치매 진단서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친척 언니인 미경 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미경 언니는 남편의 사촌으로 늘 나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니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순자야, 요즘 재민이 어때? 사업은 잘 된대. 그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재민이가 요즘 사촌들한테 돈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해서 집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든다고. 그리고 치매 얘기도 이상하고. 너 진짜 병원 갔었어?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경 언니는 제가 음식 준비할 때 재민이가 친척들한테 집값과 치매 얘기를 계속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다며 다른 친척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었죠. 언니, 내가 치매라니. 그건 터무니없어. 그 진단서도 내가 받은 적 없어. 미경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 서류 확인해봐. 뭔가 이상해 라고 했죠. 그 순간 언니의 불길한 조언이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언니, 나 병원 간 적 없어. 그 진단서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 위조일 수도 있어. 재민이네 돈 사정 안 좋다던데. 돈. 그럼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모르지. 하지만 조심해. 내가 좀 알아볼게. 미경 언니가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앉아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죠.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민이가 돈 때문에 나를 속이려 한다고? 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만들려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수백 번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재민이가 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치매 진단서 사본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병원 이름은 서울신경과였고 의사 이름은 김도영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병원에 간 적은 없었죠. 서류 하단의 날짜는 3개월 전 내가 제주도 여행 중이던 때였어요. 이건 분명 위조된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나를 속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가 내 앞에 있었어요. 나는 다음 날 동네 친구 영희에게 전화해 그 병원에 대해 물어봤어요. 영희는 간호사 출신이라 이곳저곳 병원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아직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영희야, 서울신경과라는 병원 알아? 그 병원 작년에 망했잖아.
왜? 재민이가 거기서 받은 치매 진단서라며 나한테 줬어. 뭐? 그럼 그거 가짜야. 순자야. 큰일 났네. 당장 확인해봐. 그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알아낼 거야. 문 닫은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라니 나는 바로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그 병원 이름으로 검색해도 오래된 정보만 나왔어요. 그 순간 재민이와 은주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집을 팔기 위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 거예요.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려 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재민이와 은주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진단서가 위조라는 확신이 들자 나는 아들의 거짓을 더 파헤치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야 했죠. 어느 날 재민이가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재민아, 요즘 사업 잘 되니? 라고 물었죠. 아들은 당황한 듯 그냥저냥 뭐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새로 산 것 같은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평소 돈 없다던 녀석이 어디서 이런 돈을?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의 친구인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는 재민이와 오랜 된 친구였죠. 민수야, 재민이 사업 어때? 라고 물으니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재민이 사업 망했어요. 빚만 엄청 졌대요. 그것 때문에 요즘 힘들건데. 근데 이상한 게 차도 바꾸고 돈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 그럼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한 건가? 민수는 이어서 재민이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닌다던데라고 했죠. 이상한 사람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고급 시계, 망한 사업, 이상한 사람들, 이 모든 게 내 집을 노린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 거짓의 실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미경 언니의 조언과 민수의 말을 들은 뒤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커피숍에서 미경 언니와 다른 사촌들 몇 명을 만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치매 진단서, 재민이의 이상한 행동, 며느리의 압박 모두 다요. 이야기를 듣던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미경 언니가 말했죠. 순자야, 이게 진짜야. 이런 나쁜 놈. 어떻게 지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돼. 재민이가 빚 때문에 너 집을 노리는 거 아니야? 사촌 동생인 철호도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저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민이가 어떤 변호사랑 요즘 자주 만난다고 하던데. 변호사. 그 단어에 제가 약간 움찔했어요. 왜 변호사를 만난 걸까? 철호는 이어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그 변호사. 좀 소문이 안 좋은 사람 같던데. 제가 알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깊게 느껴졌어요.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건 큰 힘이 됐지만 여전히 가슴은 무거웠어요. 재민이가 변호사와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헤치고 진실을 바로 잡아야 했어요. 친척들과의 대화로 확신이 생긴 나는 아들의 행적을 알아내기로 했어요. 아들의 거짓을 밝히려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집에 들른다고 했을 때 저는 일부러 바쁜 척하며 아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들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고 전화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며 오늘 저녁에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을 미행해서 그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아들의 차를 따라갔어요. 동네 골목을 지나 시내로 나가는 그의 차를 멀리서 쫓아갔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아들의 차는 결국 시내의 작은 카페 앞에 멈췄고 그는 낯선 남자와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변호사 같았어요. 나는 카페 밖에서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재민이가 서류를 건네고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카페를 나선 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왔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데 너무 서럽고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 뭘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이제껏 제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한심했어요. 재민이가 변호사와 무슨 서류를 준비하는 걸까? 법원이라니 설마 내 집과 관련된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못 믿고 미행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하지만 이 미행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행에서 본 그 남자가 변호사라는 확신이 들자 저는 더 파헤치기로 했어요. 집안 사람인 철호에게 부탁해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봤죠. 철호는 아는 사람을 통해 변호사의 신원을 확인해줬어요. 그의 이름은 박성민,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철호가 말하길 이 사람은 돈만 주면 위조 서류도 만들어주는 수상한 인물로 소문났다고 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이 이런 사람과 왜 만난 걸까? 내 집을 노린 음모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행동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들이 변호사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가을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묘한 감정 상태였어요. 아들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박성민 변호사라는 사람과 만남 이후 저는 법원과 관련된 단서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철호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재민이가 최근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려 했다고 했죠. 나는 미경 언니와 함께 법원에 찾아가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법원 직원에게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는지 물었죠. 놀랍게도 내 이름으로 된 후견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어요. 재민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려 한 거예요. 그 서류엔 위조된 치매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정말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로 했다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나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평생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경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순자야, 이거 큰일이야. 당장 대응해야 해. 라고 했죠.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집은 내 전부예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법원을 나선 뒤 저는 떨리는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 평생 살아온 이 집을 절대 아들에게 뺏길 수 없었어요. 아들의 음모가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이 싸움 제가 이길 거예요. 며칠 뒤 손주 민서가 집에 놀러 왔어요. 민서는 초등학교 5학년 천진난만한 아이였죠. 나는 민서와 과자를 먹으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득 민서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민서야, 아빠 요즘 뭐해? 몰라요. 근데 자꾸 전화로 하네요. 집 팔 거라고. 집. 누구랑 통화했어?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 되게 급해 보였어요. 급해. 뭘 급히 처리하려는 거지? 민서의 말을 듣고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나는 민서에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아이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손주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어른들의 거짓보다 더 진실되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렀을 때 저는 며느리의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을 보게 되었어요. 새로 산 것처럼 반짝이는 그 백은 평소 돈이 없다고 투덜대던 며느리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은주야, 그 핸드백 진짜 예쁘네. 새로 산 거니? 아, 아니에요. 친구가 잠깐 맡긴 건데. 오늘 외출한다고 들고 나왔어요. 친구 요즘 너 자주 좋은 거 사는 것 같던데? 어머니, 오해예요. 저 명품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고해? 남편 사업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돈 아껴 써야 된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명품백을 떠올렸어요. 창밖의 가을바람이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죠. 저한테는 그 핸드백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 음모를 끝낼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사촌인 미경 언니가 어느 날 다급히 전화했어요. 순자, 이제 재민이랑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 녹음 파일 구했어? 그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녹음 파일을 구한 거야? 언니는 철호를 통해 박성민 변호사와 재민이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입수했다고 했죠. 저는 바로 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순자야, 이거 들어봐. 재민이가 변호사랑 한 통화야. 진단서 완벽하지? 엄마 치매로 만들면 집 넘기는 거 쉬워. 걱정 마.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야. 이게 내 아들 목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순자야, 울지 마. 우리 이걸로 싸워서 집 지킬 수 있어.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 눈물을 식혔죠. 이 녹음은 재민이의 음모를 끝낼 결정적 증거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걸로 싸워서 내 집을 지킬 거야.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은 평소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재민아, 이 녹음 파일 뭐야? 그리고 녹음기를 틀었죠.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재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걸! 아들의 반응은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어요. 아들은 결국 무너졌어요. 엄마, 미안해.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울먹이며 털어놓았어요. 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다고. 치매 진단서는 박성민 변호사와 짜고 위조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소리쳤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착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왠지 제 탓 같았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 그리고 먼저 죽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제 아들의 고백은 충격이었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아들 부부와 싸울 준비가 됐어요. 녹음 파일과 재민이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미경 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위조 서류와 후견인 신청은 명백한 범죄였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재민이와 마주 앉았을 때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질문을 던졌고
재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찰은 박성민 변호사도 소환했어요. 그는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모든 걸 자백했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고 후견인 신청서를 준비한 게 자신이라고, 재민이와 은주가 돈을 주며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 했어요. 이 녹음 파일 당신 목소리 맞죠? 위조 서류 만든 거 인정합니까?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민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왜 날 이렇게 속였어? 엄마, 미안해 빚 때문에 정신없었어. 당신도 공범이죠? 자백하세요. 네, 제가 서류 위조했어요. 돈 받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뒤 나는 미경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내 집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의 자백 이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미쳤었는가 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은 남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명품백, 새 차, 그리고 제 앞에서 보이는 과장된 걱정 모두 며느리도 이 음모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줬죠.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은주야, 그만해. 내가 산 명품백, 새 차, 다 알고 있어. 그건 친구가 준 거예요. 거짓말 마. 너도 이 계획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단호히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그만해.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녀는 더 울며 부인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며느리의 눈물은 또 다른 거짓이었어요. 나는 경찰에 며느리의 명품백 구매 기록과 재정 흐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담보로 제 집을 사용하려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자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에 바람이 점점 잦아들었죠. 며느리의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어요. 몇 달 뒤 법정에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박성민 변호사는 위조 서류와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치매 진단서, 녹음 파일, 후견인, 신청서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재민, 이은주, 박성민,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범죄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이 판결하기 전에 저에게도 한마디 할 시간을 주셨어요. 판사님, 제 아들이 사업이 힘들어서 잠깐 딴 생각을 했는가 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어미, 제가 다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제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집은 제 전부입니다.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피고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법정을 나선 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내 집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마루에 삐걱이는 소리가 저를 맞이했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방을 채웠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내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을 키운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깃든 곳이었죠. 나는 이 집을 지켰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음모로부터, 그리고 내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순자야, 진짜 잘했어. 이 집 지켰잖아? 언니. 그리고 철호야. 너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 고마워. 철호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형수, 이제 자주 들려서 밥 좀 얻어 먹을게. 그래, 언제든 와. 내가 항상 반갑게 맞아줄게. 이 집은 내 전부야. 앞으로도 지킬 거야. 그래, 순자야. 넌 강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재민이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미경 언니와 철호가 집에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벌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은 내 손에 남았고 나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나는 이 싸움에서 내 집을 지켰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은 내 가슴을 찢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했죠. 미경 언니와 철호, 그리고 동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나무가 아니에요. 내 삶, 내 추억, 내 뿌리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입장이었다면 그 녹음 파일을 들은 순간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단호히 등을 돌렸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 집에서 이 찻잔을 손에 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제 이야기는 이 집에서 계속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